새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체포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 1심 선고까지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내란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초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입니다. 오는 16일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반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도 먼저 내려지는 법원 판단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5개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재판도 2월 선고를 목표로 새해 첫 주부터 속도를 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9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지난번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설명서랑 최종 의견서 준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란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만큼 5일 열리는 재판부터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8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선고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은 8개로 늘어납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까지 공판 준비 절차도 줄줄이 시작됩니다. 오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청탁 의혹 1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집단 입당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새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재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첫 1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를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새해 첫날이라서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연초부터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 1월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은 5개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16일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예정된 그런 재판들의 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법원의 판단 예상하세요? 2026년 1월부터요. 굉장히 줄줄이 중요한 재판들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기다려볼 측면이 있겠지만 당장 1월부터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는 처음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징역 10년이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체포방해 혐의가 이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 여부, 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선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 재판보다도 조금 더 그 중요성을 가질 만한 재판은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경우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예. 그 개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자체를 다루고 있고 그 불법성을 이 재판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역시 1월에 좀 주목할 만한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같은 경우에 연결고리가 더욱 직접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총 8개의 재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일 텐데요. 이 내란 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비상계엄을 상징적 계엄이었다라고 옹호를 하면서도 또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떤 전략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두 피고인이 한 11개월 만에 조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법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증언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용현 피고인 역시 계속해서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이 어떤 경고성 목적, 국민들에게 이 거대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어디까지나 경고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요.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네. 이 포고령, 이 포고문 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부분,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제한 측면에서 이 포고령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문의 작성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이 법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했고 이 국민들의 통행금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외하라고 언급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전의 증언과 뭐 다른 부분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만약 법원에서 이 포고문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그 불법성의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언 역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재판들 28일에 첫 선고를 시작으로 또 줄줄이 선고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총 16가지 의혹에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공천 개입 혐의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뤄졌고 또 기소된 인원만 보더라도 이 3대 특검 가운데 66명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이 김건희 씨 역시 이제 오늘 28일에 첫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샤넬백의 수수 부분, 알선 수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예상을 상회하는 구형량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과연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아직 뇌물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런 금품 수수가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었는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알선 수재 혐의만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는 형량이 다소 낮은 혐의가 적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구형량이 내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1심 선고에서의 쟁점은 과연 법원에서 이 금품 수수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액으로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품 수수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경찰로 이첩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대가성, 공무원에게 대가성을 띠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찾는 작업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28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동시에 나란히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선고를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꺼번에 선고를 내려서 뭐 형량이 서로가 더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네. 동일한 사실관계가 함께 다뤄지는 그런 쟁점들도 있는 만큼 아마도 날짜를 맞추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은 되는데요. 네. 여러 의미는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부분, 동일한 사실관계 내지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날짜에서 좀 고려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1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가 선고되는 만큼 또 많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 휴전기에도 내란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결심 공판과 선고도 한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법정에 선 겁니다. 재판부는 8명 피고인 가운데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을 제외한 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병합을 고지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통된 쟁점이 있는 사건인 만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병합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호 고압 129 사건의 2사 고압 152 사건, 2호 고압 51 사건 오늘 병합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합쳐지면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재판부의 1심 선고도 한꺼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건데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이어 이번에도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직 국가와 민생만을 걱정했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피고인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호칭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결국 재판부가 나서 특검의 호칭대로 피고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휴전기에도 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백유빈입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전기에도 내란 혐의 재판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초 선고를 앞두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이 잠시 쉬어가는 겨울 휴전 기간. 대부분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까지 멈추지만 내란 재판은 예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전기에도 5차례 열립니다. 특검 기소 사건은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막판 집중 심리에 돌입한 겁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휴전기 첫날이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매듭지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재차 대면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지시는 다소 충격적이어서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위치 추적 요청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여 전 사령관이 수사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는데 지시를 받은 뒤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며 토로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그 통화에서 정의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예, 박 국장하고 저하고는 조금 좀 격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거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듭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세 갈래로 심리하던 사건은 모두 병합할 방침으로 조만간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8명이 한꺼번에 같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 9일까지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주목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내년 2월 초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겁니다. 첫 구형에 나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별로 보면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비아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재앙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특검 측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고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6일 내려집니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초 최종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 최후 진술에서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 자신의 구속이 취소되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땐 내내 굳은 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59분간 이어가며 적극 항변에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글을 토대로 말하는 내내 상기된 얼굴로 양손을 펼쳐 위로 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많이 인내하다 계엄을 한 것이라 운을 뗀 뒤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해온 계엄 선포 이유를 국회로 돌렸고 과거 계엄과는 달리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국회 병력 투입을 최소화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무회의 소집 방식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절차가 미흡하다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시도를 언급하면서는 제왕적 대통령 단어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며 관저 자체를 수색한다는 건 위법이란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이해가 안 된다며 헛웃음을 지었고 아랫사람들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비화폰 단말기를 못 보게 할 기술적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썼겠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가 구속신문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을 거의 안 한다며 아내도 없는데 집에 가서 뭐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